최근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한번 주제를 우리 한미 동맹으로 살짝 좀 끌고 와 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 시대의 다자간 외교, 동맹 외교의 변화도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지만, 먼저 한미동맹 말씀을 지금 북한의 핵 보유국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저게 그냥 레토릭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핵 보유국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도스먼트를 해서 쟤들은 핵 보유국 맞아, 쟤들은 핵 전쟁할 수 있고 ICBM 같은 것도 SBLM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내는 나라야, 인정을 해버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북한은 자국이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교리도 바꿨고, 뭐 헌법도 바꿨고, 그리고 미국한테 시그널을 줬어요. 이미 네. 핵보유국이다. 미국하고 괜히 뭐 과거에 믿음도 안 가는 국가가 돼버렸다. 미국은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 김정은이는 핵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 잘 살아야, 잘 지내야 돼. 그러면 니네가 원하는 게 핵보유국이야? 내가 핵보유국으로 얘기해줬잖아. 대화에 나와. 일단 대화에 끌고 나올 수 있는 네.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핵보유국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줬으니 내가 이제는 너한테서 뭘 얻어낼 차례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줘. 원하는 대로 대화를 끌고 갈 수 있겠죠. 뭘 원할까요? 원하는 게 뭐 많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 중국이 뭐 원해도 좀 하지 마. 북중 디커플링을 좀 해봐. 그리고 원하는 거 돈이야? 뭐 저 원산항 이런데 콘도하고 관광지 개발 원해? 우리가 투자해줄게. 뭐 제시할 건 얼마든지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어낼 그 레버리지는 많아요. 저번에 베트남 만나서 동해안에 콘도 지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한미동맹이라고 봐요.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한국이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한국하고 딜하기는 상당히 쉬워지는 거예요. 여건상. 그래? 너네 뭐 원해? 뭐 핵우산 강화해줄까? 우리 NCG 해줬잖아. NCG 좀 강화해줘? 그럼 뭐 줄래?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이러한 주고받기식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오랫동안 뉴욕이라는 아주 황무지 같은 곳에서 부동산 업자로서 살아온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딜 메이킹이 아주 고도하게 발달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고도하게 발달된 딜 메이커다. 뭐 상당히. 근데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유치하고 세련되지를 못했고 미국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 그러면 이제 저희들 세대는 존 웨인의 서부 영화 시대를 하잖아요. 존 웨인이 악당을 무찌를 때도 그렇게 천박하게 무찌르지를 않거든요. 멋있게 딱 정리를 해버리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서 이방카가 왜 백악관을 다시는 안 들어가려고 할까라는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회의감? 그런 것을 왜 가지게 됐을까? 지금도 네포티즘이 상당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친지 중심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재벌,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지금 클랩토크래시가 지금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은 중산층인데 전부 백악관 주변에 트럼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은 빌리언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 다중성을 미국 국민들이 제대로 볼까? 그리고 그것이 외교 관계에 그대로 이렇게 비춰진다면 저 사람이 한국을, 북한을, 중국을 정확하게 무엇을 얻어내는 것일지는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닌가. 던지다 보면 뭔가 누가 새라도 하나 맞겠지 하면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싱크탱크에서 말하는 전략과 전술이 정연하게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상당한 협상가다. 정말 뭐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트럼프가 이제 본인이 상당히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데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내 책이 제일 잘 쓴 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네. 솔직히 뭐 외교 안보 정책 이런 분야에서 뭐 얼마나 정통하게 알고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거칠고 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고 갑자기 예상했지 못한 걸로 윽박지르고
이러한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로 남들이 과연 굴복하느냐 속아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많은 국가의 수장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봐요. 저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원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그 Foreign Affairs 커미티에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던 장으로도 상임위원장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때 파괴되었던 붕괴되었던 동맹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노력을 했고 그러면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게 내셔널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근데 그거를 바이든과 같은 이렇게 스무드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윽박 지르고 가짜 뉴스 막 던지고 하고 싶은 말 정지하지 않고 막 던진다는 것이 이게 나중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 자기들 말로 하면 프라우드 보이스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제가 여쭤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런 분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 주변에. 이참에 그럼 우리도 그냥 맞짱 뜨자. 그럼 핵 보유하자 그냥. 우리가 핵 보유하면 일본도 하려고 그럴 거고 일본도 하면은 대만도 하려고 그럴 거고 대만도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인도네시아도 하려고 그럴 거고 막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우리도 핵 보유하는 것이 트럼프 같은 이런 미국의 압력에 나름대로의 국익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한국이 막 나가서 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패권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되겠느냐. 물론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에 미국의 패권은 계속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네. 높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소위 포스트 트럼프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중국과 어떤 다시 관계를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무기 체계나 방위비를 한 2%까지 올릴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네. 솔직히 미일 동맹은 중요하다고 계속 정책을 밀고 나가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의 자립이 가능한 쪽으로 슬금슬금 동시에 발을 내딛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한국 입장에서도 그래요. 지금이 독자적으로 핵 보유국이 될 시기는 아니지만 그럴 시기와 상황이 왔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네. 예, 그때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환경이 만들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도 어차피 핵 보유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될까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야 지금은 될까요? 핵 보유국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 인사들은 한국 보고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위비 분담금 올리기 싫으면 니네가 핵 가든지 해가지고 니네 안보를 알아서 책임져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네. 그러면 NPT, IAEA 제재 들어올 거고 국제사회 제재 들어올 것이고 주변국에서 또 계속 뭐라고 할 것이고 핵도미노 현상도 올 것이고 이거 미국이 막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북한이 핵 개발하려다가 제재 먹은 거 우리 똑같이 다 먹을 수 있다. UN 제재 들어올 거. 그렇죠. 그럼 막아줄래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못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즉 미국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여론과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 때는 네. 독자적 핵무장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 뭐 감정적으로 불쑥불쑥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말씀 주신 NPT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 유엔 제재도 걱정을 해야 되고 주변국 도미노 현상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나 어차피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핵을 만든 것은 그 목적이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을 타겟으로 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요구사항은 뭔가 대미를 향한 것이지 대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을 침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겉으로 하는 이야기고 속내는 우리가 필요할 때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콘도 짓고 뭐 병원 보내고 평화봉사단 보내고 이게 아닐 것 같거든요. 미국과 북한이 좀 더 협력 관계로 나간다 그러면 한국을 패스해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을 믿고 갈 수만 있다 그러면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또 하나의 기회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하노이에서 협상이 깨진 거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지금 그 러시아하고 손잡고 한국하고 투코리아 선언을 하면서 완전히 관계를 단절을 하고, 하지만 이제 중국과는 계속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이 아닌 미국이 또 하나의 대화 상대자로 등장을 했다. 이거는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 경제난을 겪고, 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북한 주민들이 머리가 트이고 한국으로 탈북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와서 북한에게 경제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해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북한 주민들이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중국식이나 베트남식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자기의 어떤 독재 정권이 정당화된다. 이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정권 연장을 위한 기회가 트럼프한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평양 시내에 아니면 북한 전역에 미국 투자가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 금강산도 저렇게 폭발을 시켜버리고 개성공단도 폭발을 시켜버리는 북한이 미국에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관여에 대해서도 제지를 하기 위한 협의였겠지만, 그 소위 한미 간의 그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군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안보 불안감이 제일 컸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보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북미 간의 수교를 하고 관계가 정상화된다. 이게 이미 그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그렇죠. 그 4개 항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정상화가 된다. 북한 독재 정권이 미국에게 인정을 받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교 상대자가 된다. 이거는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정권의 정당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라고 저는 봐요. 그동안에 미국을 보고 제국주의라고 부르고 뭐 우리 민족을 압살해온 나쁜 X라고 했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걸 쉽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아유, 그거 뭐 못 받아들일 이유도 뭐가 그러면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미국은 자기들이 직접 딱 뛰어들어가기 전에 항상 대리인을 먼저 한번 보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하고 수교하기 전에 그 옛날에 중국하고 수교할 때도 독일하고 72년도인가요? 76년도에 먼저 수교를 하고 미국이 79년도에 수교를 했거든요. 일본 보고 너희들이 가서 먼저 한번 수교를 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걸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트럼프가 일본 이시바 정부가 얼마나 절친한지 그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시바 정부도 상당히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하죠. 예. 여름이면 끝난다는 소문까지 벌써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충분히 일본을 통해서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북한 일본 수교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당시에 이제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기 위해서, 협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당시 그 기시다 정부에게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시도를 한 건데, 네. 물론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완강하게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이 납치자 문제는 협상 가능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못을 박으면서 다 깨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일본이 트럼프하고와 관계만 좋다면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협력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일본 이시바 정부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 양국 다 이렇게 보면은 정정불안 상태예요. 우리 김현욱 소장께서 보시기에 외교 쪽에 오래 계셨고 또 미국의 지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트럼프 정부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뭐 갑자기 한국에 관세를 때리겠다든지 아니면 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하자, 이러한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중요한 거는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한국이 추후의 정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얼마 전에 영킴 하원 의원이 그 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걸 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기는 한데, 네.
그러한 입장이 미국 내에 정치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해준 그러한 인터뷰였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는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해서 중국 때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정부가 한국에서 차기 정부로 들어섰을 때 한미 관계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분담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한미군 분담금. 제가 이렇게 디펜스를 했거든요. 경상수지 흑자 맞다. 작년에 558억 흑자 냈다. 수출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들 나라 돈 내가 우리 벌어온 거 맞다. 그러니까 분담금 내라고 팽택 끼지 내지. 그러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 빼갈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혜택 보는 게 아니라 대만이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시 리페이를 할 거냐. 이렇게 달려들면 트럼프가 뭐라 그럴까요? 방위비 분담금은 저는 이제 내년에 미일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좀 먼저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미 한국은 바이든하고 협상을 해서 협정을 5년짜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해 내년 당장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MA가 다시 재협상이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협상을 통해서 단순히 기존의 협상이 아니라 좀 더 협상할 카드를 좀 많이 넣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 뭐 전략자산 정의까지 든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뭐 핵도 가져와라. 뭐 이것저것 우리가 붙일 거를 계속 붙여서 뭐 그 협상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커지더라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이슈를 좀 많이 집어넣는 게 어떠냐.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뭐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못할 따름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 김 박사님께서 막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변화, 트럼프 2.0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축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안보적인 측면인가, 경제적인 축에 있을까? 어떤 면에서 우리 김 박사가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에서 자기가 원하는 식의 거래적인 한미 관계로 바꾸고자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원하는 게 있겠죠. 당연히 돈 더 내라라는 거.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 대만 쪽으로 좀 더 기울여라는 거.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뭐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 그리고 디커플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MRO 이런 것도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뭘 원하는 것인가? 서로가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제대로 된 거래 관계가 되는가? 꽉 막힌 거래가 힘든 그러한 한미 관계로 되는가? 그게 아마 추후에 선택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곽수정의 프리즘 을사년 새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정학적 변화가 아마 트럼프 2.0 시대에 화두를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세계의 어떤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배경에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미 의사당에서 연설한 내용 중에 한 단어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이긴 나라이다. 이런 최고의 국가는 겸손함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이 조금 우리가 20세기에 살아오면서 미국을 바라본 바와는 다른 점이 아닐까. 그래서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는 맨스필드 장학회 비롯해서 공자학원 많은 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비영리 단체로 숨어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KEI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우리나라가 힘을 키웠다면 이런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미국을 로비하고 워싱턴을 로비하고 트럼프를 알아가는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불안할 가능성은 없다.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협상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2.0 시대 그리고 취임 시기의 즈음에서 세종연구소의 김현욱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숨어 있는 속내와 경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현욱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